예, 안녕하세요. 오늘 3부 More Than Human, 인간 너머의 학자간 연구, 그래서 진행을 맡은 김한배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 있고요. 지금 포럼 지구와 사람 대표로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사회를 봤는데 작년에는 아무렇지도 않더니 오늘은 이렇게 막 떨리네요.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1, 2부 그 강연을 토론을 들으면서 아주 또 오늘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저희 섹션에는 두 분의 발제자와 또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인간 너머의 지리학해서 황진태,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로 계시고요. 지금 북한학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북한의 문제 또 이런 게 관심이 많으시고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리학 쪽에서 그 More Than Human이라는 개념으로 많은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어렵게 모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의 발제자는 줄리아 사에바, 팔레르모 대학교의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그리고 오늘 저희들한테 그 발표하실 내용은 영어로는 이제 Do we need Earth's jurisprudence 해서 그 발제문을 보내주셨는데, 아마 인간 너머의 법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지구 법학도 얘기했습니다만 또 지구 시스템 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법학, 인간 너머의 법학에 대해서 오늘 많은 말씀을 해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또 패널 토론에는 두 분을 또 모셨는데요. 한 분은 김준수, 지금 카이스트 인류세센터 연구원으로 계시고요. 김준수 지금 연구원님은 저희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인간 너머의 많은 존재들을 사례로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비둘기, 붉은 가재, 또 북한의 모래,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 저희들이 아주 귀하게 모셨습니다. 김건우 선생님이고 기스트 지금 기초교육학부 교수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선생님은 특히 이제 그 과학기술을 하셨고 또 법철학을 하셨고 또 커먼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또 듣고 싶은 말씀을 해주실 걸로 또 기대를 합니다. 자, 먼저 황진태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황 박사님 저 한 시간은 20분 정도로 하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플로우하고 질문 토의를 통해서 좀 풍성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황 박사님 준비되셨어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황진태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구법학계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인간 너머의 지략입니다. 지구법학회에서 지구법이라는 이제 화두를 이제 끌고 오고 계시는데 그거와 좀 유사 학문이 인간 너머의 지략하고 좀 같은 유사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그 소통을 좀 하는 자리를 가지면은 좀 유사성도 있지만 차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확인이 좀 더 앞으로에 있어서 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서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구법 좀 더 제가 넘겼네요. 예. 그래서 오늘 발표 초점은 먼저 그런 유사성과 차이, 지구 법학과 인간 너머의 지리학 유사성과 차이를 좀 확인하고, 왜냐하면 오늘이 일종의 상견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인간 너머의 지리학에 대해서 제가 오늘 20분의 시간에서 전체적인 리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이 엄청난 양의 연구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다만 조금 일찍 한국의 인간 너머의 지리학을 소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 중에 한 명으로서 최근까지 이제 연구를 해오면서 갖고 있었던 문제 의식 같은 게 좀 더 중범위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게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는데 방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중범위라는 것은 개념적인 측면, 우리가 너무 잘 익숙하게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개념들, 뭐 국가라든지 아니면은 도시에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 아니면은 갑자기 북한에서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주체 사상,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측면에서 볼 수 있을까? 그걸 좀 더 중범위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중범위적인 측면의 이야기는 지리적 측면에서의 중범위입니다. 오늘 뭐 앞에 세션에서는 인터내셔널 레벨에서의 이제 로나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이제 지리적 스케일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좀 더 한국보다는 좀 더 위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레벨보다는 좀 더 아래인 좀 더 리저널 레벨에서의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서 세션에서 논의가 있었던 인터내셔널 레벨하고 그 다음에 네이션 스테이트하고 그거는 약간의 충돌이 있고 어떻게 그걸 이해할까 그런 부분의 문제 의식이 저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중범위적인 연구의 필요성 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동아시아 간의 비교 연구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저는 이제 남한하고 북한 간의 관계 최근에 제가 또 북한학과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남북 관계에 좀 더 관심이 있고 그래서 뭐 DMZ라든지 아니면은 한반도의 어떤 통일 방안 중에서 뭐 남북 연합이라는 건 아마 익숙하게 아실 텐데 그거와 유사한 게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 논의에 인간 너머의 지리학이 어떻게 좀 관련이 될까? 오늘 이게 국제학술이어서 통역이 동시적으로 하는데 제가 말이 좀 빠르다는 생각이 지금 이제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앤서포신 얘기할 때 엑셀레이팅이 되게 문제잖아요. 조금 속도를 더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끝으로는 약간 징후적인 문제 의식인데 우리가 지구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간놈의 지리학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앞선 세션에서 이야기했던 문제 의식 중에서 중요한 게 인간 중심주의죠. 그 앤스포센트리즘에 대한 게 있는데 그런 인간의 예외주의에 대한 문제 의식을 우리가 되게 많이 공감하는데 저는 인간놈의 지리학 연구를 하면서 최근에 너무 우리가 비인간 연구를 하면서 사용했던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들을 갖고서 이야기할 때 너무 또 한편으로는 엄밀한 어떤 사회과학적 분석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개념들을 먼저 좀 투척을 하고 이렇게 모든 휴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제가 보기에는 학술적으로 좀 엄밀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약간의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도 또 그 부분을 간단히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구 법화학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세션에서 다 앞에서 소개도 오전 세션부터 차근차근 소개가 다 되었던 건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지구 법화학을 관련된 논문을 보고 이제 소화시킨 거를 이제 간단히 다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법화학에서의 핵심적인 정의는 인간하고의 지구와의 관계인데요. 인간을 지구와 어떤 독립적인 굉장히 전지전능한 위치에서 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보다 큰 존재의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보고 그게 이제 지구이죠. 그 지구의 안녕에 사실은 그 인간과 인간 공동체의 성원들이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거버넌스 얘기도 많이 하고 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인간의 법과 거버넌스가 이 전체로서의 지구 속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태현 선생님도 아까 토론도 해주시고 했는데 박태현 선생님이 또 이제 지구와 사람들에서 또 중요한 이쪽에 얘기를 하고 있으셔서 그 논의를 보니까 지구 법학은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인간 존재 간 그리고 지구 공동체 모든 성원 간의 관계를 유지 그리고 규율 함으로써 인간 거버넌스의 체계를 인간을 넘어 전체 지구 공동체까지 확장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에 봤을 때 에고랑 이제 오른쪽에 봤을 때 에코에서 좀 더 에코 쪽으로 가자는 게 이제 인간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일 거고 그리고 오늘 세션에서 저는 앞부분에 이 하모니 위드 네이처의 또 관계자도 또 여기서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했는데 저는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관련되는지 몰랐는데 제가 그냥 미리 서칭한 거에서는 하모니 위드 네이처의 측면이 중요하다고 봐서 여기다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넣었는데 실제로 지구와 사람 그 지구 법학회가 이런 하모니 위드 네이처하고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어떻게 지구 법학인 게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연구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내셔널 액터로서의 어떤 언론이나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인간 너머의 지리학이라는 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되게 많이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좀 더 저는 오늘 지구 법학회 그리고 이 지구 사람에 초대받은 게 처음이어서 저는 내부적인 건 잘 모르겠고 근데 바깥에서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구와 사람 그리고 연동되어 있는 이 지구 법학회가 어떤 강근실 전 장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내셔널 액터죠 사실은 내셔널 액터가 주도하고 거기에 이제 한국사에서 너무 중요한 직종이죠 법학 하면은 다 꼼짝 못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예, 그 법학 전공자들, 변호사, 로스쿨 교수 그 중심으로 활동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사회과학자나 내일 있을 행사에서는 예술가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대가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아 인간 너머의 지리학 이런 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되게 부러운데요. 그래서 오늘도 강근실 장관님 오랜만에 뵈서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리학에서는 사용하는 그 개념 중에 스케일의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회에 동원할 수 있는 사회 운동에서 중요한 이제 이론 중 하나이고 또한 사회 운동의 전략인데 가령 로컬에 있는 어떤 노조가 지역에서는 이제 어떤 재벌이라든지 아니면 초국가적 기업하고의 싸움이 있는데 어떤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든지 근데 그런 부분에서 로컬에 있는 노조는 굉장히 힘이 적죠. 아까 얘기했지만 강실 장관님처럼 어떤 내셔널 액터의 힘이 있거나 그렇게 언론에 영향 미치는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자들이 어떤 글로벌 차원의 노조 아니면 글로벌 차원의 어떤 NGO 그런 쪽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로컬 이슈가 글로벌 이슈로 스케일이 점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이제 의제 자체가 로컬 아젠다가 글로벌 아젠다로 바뀌게 되면서 초국적 기업을 압박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로컬의 노조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목표들을 관철시키는 걸 그런 걸 스케일이 정치라고 하는데 그런 스케일이 정치의 차원에서 봤을 때 어쩌면 글로벌한 이슈인 이 지구 법학이 로컬이나 한국이라는 로컬로 거꾸로 또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로컬에서 글로벌 이슈로 가는데 이 세 번째처럼 글로벌에서 로컬로 스케일이 보통은 이제 로컬에서 내셔널 글로벌로 이렇게 점핑을 올라가는 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글로벌 이슈를 갖고서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그걸 의제를 한국 사회에다 확장시키는 전략을 또 이거는 스케일의 정치의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성공적이고 오늘 이렇게 낮에 부터 평일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 또 관심 있는 일반인들 온 거는 스케일 정치 측면에서 봤을 때 꽤 부럽고 그리고 또 한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구 법학하고 인간 놈의 지리학은 좀 차이점은 뭘까? 일단 앞에 유사성은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문제 의식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어떤 이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그리고 자연 간의 그런 어떤 보다 변증법적인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게 뭐 지속 가능성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러 인터내셔널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들의 문제 의식이 사실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통 분모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차이는 뭘까? 앞서 얘기했던 좀 지구 법학 같은 경우에는 인류와 그다음에 어떤 지구, 인류와 그다음에 어떤 자연 이런 측면에서 어떤 좀 대자적으로 뭔가 대표성 있고 보편적인 측면에서 좀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권리라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또 헌법에 대한 어떤 체제에 대한 거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이 당연히 이제 초점을 두고 이야기할 텐데 근데 인간 너머의 지리학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어떤 보편적 가치나 보편적 관계 그게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좀 더 이 지리학자라는 게 공간적인 측면에 구체적으로 가령 여기서의 공간에서도 이런 사물들하고 저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는 또한 발언을 잘 할 것인가 지금 인터넷으로도 이게 생중계되니까 나는 약간 쫄아서 말하는 것도 좀 더 위축되고 발언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이런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인간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좀 더 마이크로한 차원에서의 어떤 인간과 비인간 사물을 포함해서 이런 상호작용 자체가 인간 너머의 지리학에서는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반려견하고 내가 어떤 개별적이고 특수적이고 좀 더 신체적인 affective 된 relationship 같은 거를 좀 더 보려 하는 거죠. 거기서 형성되는 어떤 우발적이고 창발적인 관계적 윤리 이런 부분을 저는 좀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려 하는 이유가 사실은 지구 법학처럼 그래, 인간은 지구의 일부분이고 우리가 그걸 직시하고서 자연에 대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하게 하자. 자원 탈취나 채취, 채굴 좀 더 적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비인간하고 인간이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좀 더 관심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야지만 지구법학에서 얘기하는 좀 더 좋은 굉장히 피스풀한 릴레이션십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사람의 오늘 또 사회자로 나오셨던 김황배 교수님께서도 이제 이 지구법학에 대한 리뷰를 하시는 걸 보면 앞줄에 제가 인용한 걸 보면 실제로 신유물론에서 이제 얘기할 땐 사물의 행위 주체성에 대한 논의가 풍부하지만 그것들에게 도덕적, 법적 인격이나 권리를 부여하자는 주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신유물론과 굉장히 친밀성이 높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유물론을 인간 너머의 지리학으로 대체한다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행위 주체성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개별적, 특수적 관계를 이제 밝히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또 지구법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보면 너무 어떤 권리에 대한 논의 같은 거 좀 관심이 덜해 보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물과 기름처럼 상충되는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제가 인용문을 보면 또한 이제 김환배 교수님이 지구 법학자가 또 아니고 사회학자로서 이제 당연히 약간 거리두기를 해서 인간 너머의 지리학이나 신유물론도 비평하고 또한 지구 법학도 비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용문의 뒷부분에서는 지구 법학은 또한 현실적으로 그것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현실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 현실성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인간 너머의 지리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개별성, 특수성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하는 거랑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도 인간 너머의 지리학과 지구 법학이 앞으로 좀 더 같이 뭔가 코어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상호 인내심이라는 개념인데 이 인터페이션스라는 개념이 이제 과연 이제 인간 너머의 지리학 연구를 할 때 나와 비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미리 정해져 있는 답이나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이해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때로는 난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전하는데 또한 이 친구는 굉장히 무심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섭섭함도 있을 수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가 사실은 뭐 비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도 있겠지만 인간 너머의 지리학과 지구 법학 간에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이제 보면 그 오른쪽에 구글 스칼라로 인간 너머의 지리학을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그런데 아무튼 2018년에 제가 이제 인간 너머의 지리학에 대한 논문을 쓴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명의 연세대 이제 인류학과 교수님도 있고 같이 그런 연구를 하는 오늘 토론자인 김준수 선생도 있고 이 1군의 무리들이 있는데 근데 오늘 지구의 사람들의 이 멤버십과 그 어떤 초청 역량 비교했을 때 저희가 좀 많이 초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호스트 다른 이제 지원하는 기관들을 보니까 저희도 좀 더 뭔가 해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가령 이제 그 인간 너머의 지리학이 너무 생소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한 사례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이 문화 역사 지리라나 국내 학술지에 제가 동물 카페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요. 동물 카페 뭐 가보신 분도 있으시고 아마 지구 법학 하신 분들은 안 가려고 할 것 같긴 한데 이 동물 카페랑이 굉장히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좀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동물 카페가 어쨌든 제가 그 서울대에서 제가 예전에 시간 강사를 강의할 때 학부생들과 같이 쓴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과 뒤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학부생들과 같이 이제 했던 연구이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동물 카페를 언론에서 이제 보면은 왼쪽에 이제 기사 제목처럼 뭐 학대 온상, 동물 지옥 이런 게 나오죠.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뭔가 동물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고 그다음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은 동물을 사익에 이용하는 일구의 가치가 없이 불허해하는 업종 이런 식으로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너머의 지리학은 앞서 얘기했듯이 뭔가 갈등도 있겠지만 거기서의 비인간과 인간 간의 타협되는 지점 그런 부분들을 좀 초점을 보고 있거든요. 만약 동물 해방론이나 동물 복지론의 측면에서 본다면 동물 카페는 그냥 없어져야 되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공간이 어쨌든 간에 지금도 있고 그 공간이 동아시아에 특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뭔가 사회과학적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는지에서 저는 이제 에스노그래피 차원에서 좀 가서 보고 느끼고 그런 걸 학생들이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물론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사익을 추구하는 건 맞지만 그 안에 있는 운영자가 온전히 동물을 착취하려는 멘탈리티는 아니었습니다. 그 비인간들이 가령 여기서 보면 예시를 뒀는데 미어캣 같은 경우에는 그 야생에서 땅을 파는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습성을 땅을 팔 수 있는 온전한 환경을 만들 수는 없지만 톱밥을 깔아놓고 뭐 영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 톱밥에서 어떻게든 본인의 그 본능적인 거를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또 라쿤 같은 경우엔 벽타기 같은 걸 하는데 그런 경우에 거기다 벽에다 판자 붙이기를 하고, 이게 되게 사소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 가서 보면은 좀 더 많은 인터뷰 내용들이 있지만 그게 논문에 담겨져 있고 시간상 얘기를 자세하게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왼쪽에서 이야기했던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보다는 좀 더 다른 풍부한 맥락들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유리벽이 라쿤하고 미어캣이 영역 다툼할 때 보통 라쿤이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운영진이 만든 고안이 미어캣은 이 안에다 유리벽에다가 좀 둘 수 있는 방어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라쿤이 저희 이제 학생인데 학생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죠. 이 점프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 라쿤의 이 특성에 맞춰가지고 또 이제 벽에다 판자를 붙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려는 건 이런 좀 더 단순히 동물 해방론 같은 부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에 인간과 비인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그냥 근본적으로 이건 자본주의 축적의 일환으로서 동물 카페가 만들어지냐. 근데 그러기에는 왜 동아시아에만 이게 나타나지? 그럴 때 뭐 우리 소비자로서의 동아시아 사람들이 동물의 귀여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더 안달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법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법의 틈새도 있습니다. 그런 법의 틈새 같은 부분들도 또 모든 게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들춰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게 또한 한국에서의 어떤 발전주의의 도시화, 발전주의적 특성하고도 또 연관이 돼서 이런 동물 카페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부분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인간남의 지리학의 한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중범위적인 인간넘어의 지리학 연구의 필요성을 제가 이야기할 때는 아까 글로벌에서 로컬로 이렇게 이제 우리 지구와 사람들과 지구 법학회가 이런 시도를 했다면은, 저는 이제 문제 의식이 좀 더 로컬에서 다시 리저널, 아까 얘기했죠, 이 부분을 좀 두텁게 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앞서 소개할 때 얘기했지만 뭐 개념과 그 다음에 좀 더 남북 간 관계라는 공간적 측면을 좀 더 중심을 해서 제가 했던 연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더 채우려 하는 거죠. 먼저 국가인데요. 국가 아까 전에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가 하면은 자본주의 국가,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캐피털리스트 스테이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자본주의 국가가 보통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인간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아까 뭐 김낙현 교수님이 뭐 GDP가 SDG 많이 있다 하는데, 그 GDP가 SDG 많이 들어가게 된 것도 결국 인간들 간의 경합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결국 이 국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인터내셔널 인버러먼탈 거버넌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어쨌든 국가를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동아시아 경제 성장을 이해할 때부터 그런 국가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었고, 그래서 이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인간 너머의 지리학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인간 너머의 국가, 이러한 거에 대해서 화두를 얘기하면은 그럼 주토피아를 생각하는 건가? 왜냐하면 이 주토피아 보셨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여기 계신 나무늘보가 일종의 국가기구의 굉장히 작은 거겠죠. 운전면허증을 발부하는 국가기구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우 친구들이나 이렇게 토끼랑 얘기를 하죠. 운전면허증 발급해줘 하고. 이게 인간놈의 국가인가?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요. 재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간 너머의 국가론이라는 거를 저는 좀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 개념은 지금 보면 뭐 축적 전략이 뭐고 헤게모니 프로젝트가 뭐고 좀 약간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딱 2시간용 발표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기서 보려 하는 거는 1, 2A가 있고 B에 1, 2가 있잖아요.
축적 전략이라는 거는 어쨌든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 그런 거에 대한 거고, 헤게모니 프로젝트라면은 그런 성장 모델을 지지하는 어떤 구호나 근데 가령 뭐 조국 근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명박 정권 때 어떤 747 프로젝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틀은 그 기존의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고, 이 국가 형태가 많은 경우에 자연을 자본으로서 이제 탈취하는 걸 굉장히 정당화하고 당연시했습니다. 그게 한국이나 동아시아의 발전주의 국가도 특히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이 A의 일본과 같은 거죠. 기존의 자본주의에 의해서 자연은, 비인간들은 자원으로 전유되고, 그런데 저는 최근에 들어서는 이 비인간 행위자의 어떤 에이전시, 정치적 주체로서 아까 뭐 법인격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황건우이강 얘기도 했었고, 뭐 사냥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주 남방 돌고래들에 대해서 법인격 부여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그들이 예전에는 그냥 패시브한 존재라면 지금 굉장히 폴리티컬 애니멀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의 등장이 어떻게 기존의 한국 국가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또한 단순히 비인간 자체의 행위성 자체만 그게 어떤 갑자기 스펙타클하게 발현되어 가지고 그게 아니라 사람 인간이 또 있죠. 거기에 감흥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 감흥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모여 있고, 이 비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감흥하고, 비인간이 아프면 짜증이 나고 뭔가 화가 나고 뭔가 제도화 시키고 싶고 이러잖아요. 이 비인간과 정동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동물 애호가였다면 이제는 저는 사회 세력으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사회 세력, 국가의 어떤 선택성, 국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전략 관계적인 어떤 선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저는 이렇게 좀 짰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제가 5시 한 5분까지 끝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많이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가를 이야기할 때 한국도 그렇고 뭐 서구도 그렇고 한데, 이 생태학이나 정치 생태학, 어떤 환경 논의할 때 국가는 어쨌든 좀 악으로서 많이 묘사가 돼요. 어쨌든 자연을 자본으로서 탈취하는 걸 워낙 강하니까 그게 인터내셔널 인바이러먼털 거버넌스도 잘 안 되게 하는 요인이고, 근데 그렇게 악으로만 보기만 하는 게 과연 조금이라도 국가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그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까? 할 때 저는 아까 얘기했던 뭐 정치적 주체로서의 비인간의 등장, 그 다음에 그들과 어떤 정동적인 관계를 만드는 어펙티브 릴레이션십을 만드는 사회 세력으로서의 인간들, 이들이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너무 간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분명히 국가는 어떤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지만 좀 더 인터내셔널 거버넌스도 효과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있잖아요. 뭐 도넛 경제학에 기반했던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있고, 그런 아까 전에 이제 김학경 교수님이 아키텍처란 말인데, 그 아키텍처로 했던 건물들이 허물어지지 않고 튼튼하려면은 결국 그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션 스테이트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뭐 나도 법정에 섰다 하면서 설악산에 케이블카 반대하는 사냥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고무하고 있는 이 인간과 코끼리 얼굴을 하고 있고 뭐 원숭이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볼 것인가? 이제 사회 세력을 볼 것인가? 이상한 사람들을 볼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모던 휴먼 스테이트를 티어라이징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거를 저도 국제학술지에 썼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인용도 아직 안 돼요. 3년 됐는데. 이 고민이 왜 이럴까? 국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이러지 않을까? 그리고 국가 역할은 동아시아에서 워낙 좀 더 많이 영향이 미쳤던 부분이, 나는 국가 관심 있는데 서구의 연구자들은 좀 관심이 덜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있다면은 이 미안의 연구 프로젝트를, 여기 김주수 선생도 있고 인류학자들과 같이 이제 화두에 대해서 이제 논평을 다학제적으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동아시아 연구자들, 뭐 대만, 일본 그쪽도 같이 이제 좀 더 연구를 해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인간 너머의 국가론이라는 그 설명이 어떤 필요성이 있을지, 그리고 그 부분이 좀 더 가능하다면은 인터내셔널 레벨에서 약간 거버넌스하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 다시 모든 휴머나이징 된 거버넌스 모델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까 발표들을 들으면서 앞 세션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4분밖에 안 나오는데 정말 한 2시간 줬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 예시를 하도 이게 뭐 인간들 간의 관계지고 뭘 이게 비인간 관련될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서구에서 이런 현상들이 좀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쪽에서 백인 중산층이 좀 많겠죠, 아마도. 근데 거기에서 이 혈통 있는 비인간 동물들이 같이 들어가고 그들은 동물복지의 이름으로 인프라가 구축되고 좋죠. 동물병원이 만들어지고 반려동물 위한 공원이 만들어지고. 근데 여기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아파르트 헤이트 예전에 없었지만 아파르트 헤이트의 좀 측면이 느슨하게 나타나는 게 거기 있는 흑인들의 경우에는 이 화이트나이즈 되고 비인간 중심이 된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배제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은 인간놈의 지략을 연구하는 것은 인간하고 비인간 간의 관계도 중요한데 기존의 인간 자체가 젠더, 계급, 계층, 민족 그런 거에 차원에서 다시 또한 비인간화되는 거, 기존 인간들이 less than human 되는 부분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간놈의 지략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또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에서는 이런 부분도 저는 봅니다. 뒤에 있나 보네요. 그 아파트 같은 곳이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돈총동 같은데 아파트 건설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오랫동안 있었던 고양이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이주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젠트리피케이션하고 비인간 고양이들의 이주 정책 그런 것들도 관련이 되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도시에 대한 인간 너머의 권리 막 이런 논의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 남았네요. 또한 이제 중요한 게 이거는 이제 가령 우리가 인간놈의 지리학이나 지구 법학할 때 좀 환기시키고 싶은 부분이 비인간들을 위해서라는데 저는 저를 위해서기도 하거든요. 나 자체가 비인간들하고 교감 속에서 그 교감했을 때 너무 좋거든요.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게 어쩌면 인간 중심적일 수도 있는 건데 가령 여기 있는 인스타그램에 있는 거는 서울대학교 모아라는 미술관이 있는데 제가 거기 이제 예전에 직장에 있을 때 이 모아냥이라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죽었어요.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여기서 인스타그램에서 또 그 친구를 계속 기리고 있어요. 저도 거기 예전에 자리도 못 잡았지 비정규직의 연구자로 있고 근데 집에 갈 때마다 뭔가 지원했는데 떨어졌고 우울한 마음에 미술관을 통해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 친구를 보면서 마음의 어떤 위로를 받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 제가 찍은 사진들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이게 인간 중심적인 부분이 또한 어떤 인간 너머에 대한 존재에 대한 걸 이제 이해할 때 사실 이거는 그 친구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비인간들은 도시 아니면 지구에서 충분히 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보면 제 그림이 4번째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비인간 동물들이 아파트 개발할 때 이주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게 몇 년 전인데 최근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고양이 보호 조례 같은 걸 하는데 반대가 엄청 있죠. 펄리틱스입니다. 그죠? 아까 펄리틱스 강조하셨는데 이 지역 도시에서도 펄리틱스가 비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서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지고 다 할 수가 없겠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면 주체 사상은 당연히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사상이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흥미로운 게 최근에 김일성 종합대학 학부에서 보니까 비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구 법학에서 옹호하는 논리들을 다 비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좀 더 학술 논문으로서 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려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북한에서도 인간 너머의 전환의 징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넘어가야겠습니다. 커먼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커먼즈. 커먼즈가 아까 중요하다고 해서 마지막 이걸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커먼즈가 어쨌든 간에 기존의 국가나 아니면은 시장이 기존의 지구상에 있는 자연이죠.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없고 남획이 되면서 지속 가능성이 힘들겠다는 논의 속에서 커먼즈라는 가치, 공동 관리, 공동의 룰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인간 너머
이 커먼즈를 운영하고 공동 관리하는 주체로서 비인간을 이제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의를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근실 장관님께서도 DMZ에 대해서 이제 지구 법학적으로 본 논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아마 인간엄의 지략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커먼즈를 구성하는 자원, 공동체 제도라는 것을 빈칸을 뒀는데 뭐 DMZ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시간상 못할 것 같고 이것보다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법학하고 이 커먼즈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김한배 선생님이 그 아까 인용했던 논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지구 법학이 역시 이게 법학이라서 그런지 이 부분 사유에 대한 거, 소유에 대한 고민이 되게 중요하게 반영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저널 책도 찾아보니까 지구 법학하고 프라이빗 프로퍼티 간의 문제 의식에 대한 게 최근에도 책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인간의 소유를 건들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데 쉽지 않겠구나. 근데 그 대안적인 게 커먼즈적인 부분을 좀 찾고 있구나.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인간엄의 지략을 한편으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커먼즈에 대한 계속 모델을 만들고 그런 걸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도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도시 계획에서 커먼즈를 어떻게 넣었는지, 아니면은 LH와 같은 토지주택공사의 커먼즈 기반한 도시 개발 모델도 만들고, 아니면 왼쪽에 있는 것은 북한에 있는 석탄들을 땅속에 그대로 묻어두는 것을 유지하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커먼즈 모델로서 만들려는 것도 생각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한국 서울에 있는 태양광을 아파트에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의 주택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익잉여금이라는 커먼즈로서 보아서 어떻게 그거를 태양광을 만들고 에너지 시티즌십을 구축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모델을 저는 굉장히 거시적인 스케일에서부터 미시적인 스케일에서 이런 커먼즈적인 논의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커먼즈는 사람이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관심이 있고 매력적인 모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델을 만드는 게 학계에서는 좀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정책 쪽에서도 많이 그런 거를 만나보고 머리도 많이 쓰고 아이디어도 많이 만들어서 어떤 베네핏이 있을지 인간에게, 그게 넌휴먼하고의 연관성에서도 아마 고민할 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지구 법학과 인간 너머의 지략의 공동 연구 가능성의 좀 구체적인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 교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1박 2일 나중에 단독으로 초빙해서 많은 이야기 듣도록 할게요. 아주 흥미롭죠. 그리고 또 우리 강금실 장관님하고 제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쑥스럽고 얼른 지나갔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황 교수님 그 DMZ 부분하고 커먼스 부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따 토론 시간에 또 좀 나누기로 하고요. 자, 이어서 우리 줄리아 사제바 선생님 지금 나오실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Yes, hi. Can you see me and hear me? 예,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자, 그러면 사제바 선생님 한 25 minutes more or less, okay? 예, 한 25분 전으로 Okay, cool. Thank 부탁드립니다. you.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좋은 아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좋은 오후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와 사람 그리고 또 이렇게 보노 이 센터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오늘 인간 너머의 법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네, 저희가 어떻게 인간에게 더 많은 비전을 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인권은 우리가 자연과 함께 인류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자연과 인간에 대한 당위성을 함께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이분법
복잡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분법을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영역을 분리하려는 욕구를 많이 버려야 된다라는 요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프레임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프레임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변화를 또 개정을 촉진하는 데 아주 적합하게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제법에서도 그리고 또 지역법에서도 인권이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인권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세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가 인권을 이용해서 인류세의 도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코체 교수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새로운 도전 이런 도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작업이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좀 복잡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간단한 작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 중심적입니다. 천연 자원이 부족한지 몰랐던 시절에 바로 인권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인간의 필요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 우리의 필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 전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도구, 보호의 도구로서 인권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의 그런 계급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인권의 기본적인 생성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이론에 그리고 또 인권 이론을 실제로 법에서 실천하는데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 같은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권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권이라든지 그리고 또 건강한 환경을 포함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서 또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 것인가에 있어서 인권이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환경 인권권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의 권리에 대해서도 인권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큰 인권을 크게 보면 그 안에는 환경의 문제가 꼭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절차적인 환경 권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장 빨리, 그러니까 가장 시급하게 동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면 토착민들의 인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인권 이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익과 또 자연을 함께 보호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권과 또 자연 보호 사이에 깊은 상호 의존성이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아직도 인간 중심적인 기반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 안에서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구조 안에서 어떤 인권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 안에서 자연을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을 한번 보면요. 자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산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그 자체로 본질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또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자산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보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을 우리가 보호하죠. 왜냐하면 자연은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연이라는 것이 이 사용이 매우 광범위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결국은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범위까지 자연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고요. 인간의 이익에 종속적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연구자들이 이런 인권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코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코째 교수님께서 2부에서 나와서 말씀을 하셨죠. 더 생태 중심적인 인권을 만들어 가야 된다.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으로 간주를 하면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권이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 공동과 집단적인 권리에 근거한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권을 또는 지구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라든지 천연 자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 인권의 틀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인권의 틀에 자연이 또는 자연의 취약성과 천연 자원의 한계가 포함이 되었다면 이것은 어떤 모습일지 또는 이런 생태 중심적인 이런 근간이 인권의 어떤 형태로 포함이 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고려에는 어떠한 생태적인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저는요, 여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보면요. 생물 문화적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요. 한 10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물 문화적 권리가 가는 방향으로는 원주민과 또 지역 사회의 권리와 환경 보존에 대한 요구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더 많은 인간과 또 자연의 요구를 같이 생물 문화권 안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원주민과 또 지역 사회의 권리와 환경 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생물 문화권 권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 현재 연결이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생물 문화권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에서는요, 이 과학자께서는 연구자께서는 다양한 국제법을 같이 합쳐서 어떻게 하면 이 생물 문화에서 원주민 권리를 높일 수가 있을지 그리고 또 국제 환경 협약을 어떻게 같이 포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주민 권리를 옹호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티의 기반으로 어떻게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지 그런 보존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존이라는 것이 항상 커뮤니티라든지 또는 그 지역이 환경이 있는 곳에 위치한 이 시민들을 포함한 경우가 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사람과 환경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주민의 권리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기반의 보존, 또 국제환경 협약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 기반의 보존 노력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제 환경 협약 같은 것들을 많이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생물 다양성의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주민의 권리와 또 지역 사회의 사람들을 같이 포함을 의견 결정 과정에 같이 포함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결국 그 환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판례가 있습니다. 특히 아트라토 강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콜롬비아 대법원에서 이 판례가 이 생물 문화권에 관련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토착민들과 지역 사회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토지나 또 수역에 대해서 청지기 역할을 하는데 토착민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부 원주민들과 지역사회는 자연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잘 유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들의 이 삶이 이 환경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바로 그런 것들이 생물 다양성 협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살아오셨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런 삶의 방식이 자신들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토지와 또 환경이 권리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문화적인 다양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가 꼭 유지해야 되는 중요한 가치들이 같이 보존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다양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자연 보호를 더 강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문화 바이오 컬처 라이트, 바이오 문화권은 바로 이러한 논리의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바이오 컬처 라이트, 이 바이오 문화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토착민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그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역할로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살펴보면은 두 가지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착민과 지역 사회와 그 지역에 있는 자신들의 자치권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이해관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의 연관성 때문이죠. 그런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토착민들과 로컬 그 커뮤니티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내재적인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근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 보호에 대한 관심 그 자체입니다. 이 두 번째의 논지를 통해서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권을 지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인권을 우리가 옹호하는 가운데 이중 근간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내재적 가치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자연 보호에 대한 관심과 자연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 자체를 같이 옹호해야 된다는 두 가지의 컨셉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담긴 이런 어떤 큰 이런 바구니 안에 큰
다양한 권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와 천연 자원에 대한 권리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자치권에 대한 권리, 그리고 또 문화 다양성에 대한 권리, 그리고 또 이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절차적인 권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구의 이해관계를 지켜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 또 의무를 지키는 자들이 누구인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정부라던가 또 그 정부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토착민들, 그리고 또 그 지역을 지키는 국제 조직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물론 주 정부라든지 국제 조직, 또 민간 기업, 또 원주민, 이런 커뮤니티들이 다 자신들이 해야 되는 책임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있는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권리,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원주민들과 또 지역 커뮤니티는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임무를 하도록, 그리고 또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을 지키는 역할을 요구를 함과 동시에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이분들이 그 지역에 사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청지기로서의 역할, 책임까지도 부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문화권에서는 반드시 원주민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익을 증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해야 되는 역할은 자연 보호를 촉진하는 역할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삶을 살도록 유지를 하도록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 또 지역 사회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토착민들이 스스로가 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자기들이 봤을 때 다른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해관계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귀한 야만성이랄까요?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 원주민들이 커뮤니티가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과 또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생물문화적 권리는 자연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 조건에 따른 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자연을 보호하는 목적에는 아주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정적으로 이제 생물 문화권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면 결국은 매우 정치적인 논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환경적으로 그 조건에만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들에게 지속 가능성을 이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죠. 물론 다양한 경우에서 원주민들은
환경과 같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요구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 문화권 을 생각을 할 때 원주민들이 다른 옵션을 받았을 때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생물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저렴한 또는 더 쉬운 옵션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원주민들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회에서 취약하고 소외된 구성원들이 환경 보호에 부담을 떠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문화권에 대한 관행에 따라서 불공평한 부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 지속 가능에 대한 다양한 양립할 수 없는 비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국가가 부과하는 경우에 더욱더 이런 원주민들이 부담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 문화권적인 권리는 어떤 때 사용이 될 수가 있는지 보호구역 내에서 사용이 되던지 아니면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주민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물적 문화 권리는 차선적으로 취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권의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인권의 구조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인간 중심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권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인권은 다른 관심사를 같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의 희생 또는 정체성 상실이나 생명 손실 같은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다른 필요와 이익을 같이 상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환경적인 고려에 맞춰서 우리가 인권을 희생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이런 생물 문화권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인권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새로운 이런 생물 문화권은 자연을 기반으로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역 사회라든지 국제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점을 좀 전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비전통적인 지역 공동체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전통적인 지역 공동체가 전체 포함된 지역 공동체, 예를 들면 뭐 농부라든지 아니면 에코빌리지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자연 뭐 이렇게 신성하게 여겨지는 유적지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같이 포함이 된 지역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민들하고 지역 사회는 지금 원주민들의 권리는 국제법으로서 동일한 원주민과 지역사회는 동일한 주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원주민과 지역사회는 국제법하고 이런 관련이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또 국제법에서는 농부의 권리 그리고 또 이런 어업권 그런 부분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차원에서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코시스템 서비스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에코시스템 서비스에서는 지역 생태계와 서비스 보호, 보존 촉진에 대한 대가로서의 권리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유지를 포함한 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 천연 자원을 추가로 할당을 한다든지 또 종자를 교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권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이 충족돼야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장소와 연결이 된 그런 에코시스템 서비스로 고려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또 하나의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은 보존과 복원을 촉진하는 데 관여하는 경우에 에코시스템 서비스에 고려가 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간 중심의 중심적 이분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시간이 제가 보니까 좀 약간 착각을 했네요. 50분까지여서 지금 바로 그 토론하시는 분들 앞자리에 좀 나와주시고 또 발표자도 앞자리 좀 채워주시고요. 우리 김준수 선생님은 저 자주 오시니까 조금 좀 짧게 좀 해주시고 우리 저 김준수 선생님 오늘 처음 오시니까 조금 뭐 시간을 조금 몇 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황진태 선생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 한 3분의 1도 못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김준수 선생님 먼저 네. 해주시죠.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의 김준수입니다. 저 이제 황진태 박사님과는 이제 같이 연구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걸 덧붙이고 이제 코멘트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릴레이로 발표에 그 못됐던 저희 그 인간 너머의 지리학과 지구법학의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이제 그 연구 진영들, 방향들, 또 해야 될 것들, 또 아까 말했던 중범위지대의 확보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코멘트를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PPT가 안 나가네요. 네. 네. 그래서 지구법학의 어떤 현실성 담보 문제를 김한배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방법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법학에서 과연 어떤 방법론을 채택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었고, 또 마찬가지로 인간 너머의 지리학에서 하고 있는 그 방법론의 어떤 확보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게 이제 연구 분야나 아니면 연구 주제나 연구 사이트를 어떤 식으로 확장해가고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안병진 교수님이 수장으로 계신 바이오크라시, 또 생명주의 정치라고 번역하기로 했던 그것과 기존의 어떤 생명 정치, 바이오폴리틱스와의 관계를 좀 비교를 해볼 때 그 기존에 우리가 새로운 정치는 어떤 형태를 무엇을 위한 어떤 조건인지를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과연 이 문제에서 새로운 생태 조건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연구를 한다 했을 때 굉장히 그 불안과 긴장과 갈등에 대한 걸 많이 연구를 하는데 그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을 연구하는 요아트가 other species, 그러니까 다른 종들은 국가 권력을 프러스트레이트 시킬 수도 있고 좌절시킬 수도 있고, 혹은 국가의 어떤 야망들을 실현시키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성, 어떤 관계성에 주목을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어떤 생태적인 프레이밍 디바이스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생태를 굉장히 축약 형태로 지식을 생산해서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공간적인 전략들을 취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황진태 박사님이 얘기했던 축적 전략과 헤게모니 프로젝트가 이제 동아시아 맥락에서 작동을 하고 자연을 외부에서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이제 과정들에 대한 저희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게 제 박사학위 논문의 어떤 한 축인데요. 이제 이걸 좀 확장시키면은 사실 기존의 이제 국가자연 관계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엔트로포센트릭한 스테이트 네이처에 관심을 가졌었다라면 그 프레이밍의 완전 반대급부에는 이제 그 어떤 것으로 정의하는 그 프레임 반대급부에 온토놀로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온토놀로지 비인간의 어떤 온토놀로지를 통해서 비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과 그 카파시티를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으로 비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무슨 지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지식을 생산해내는지, 그런 이제 그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셀렉트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작동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테리토리얼리티, 영토성의 전략에서는 종이 이동하고, 종이 움직이고, 종이 행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어떤 영역성을 넘어서는 문제들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온토놀로지에 대해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콜로니얼 스테이트부터 우리는 이제 그 세틀 다운된 스테이트라는 개념은 없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에피스테믹한 인식론적인 폭력의 역사를 겪어왔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이제 타자에 대한 폭력성의 문제가 물리적이나 아니면 그 문화적인 언어적인 방식이 아니라 특정 형태의 지식을 생산해내고 특정 형태로만 이해를 하게끔 하는 그 인식론적인 폭력의 역사를 경험해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 마리오 블리자드라는 그 인류학자는 정치적인 올토놀로지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안에는 이제 무엇이 우리가 정치적인 것에 문제가 될 수 있는가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그 카렌 바라드 물리학자죠. 카렌 바라드는 이런 폴리티컬 온토놀로지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분석 단위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이 온토놀로지컬한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범위 지대를 확보하는 어떤 인간 너머의 지리학 혹은 이제 지구법학과의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을지 제가 한 4가지 정도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황진태 박사님 말씀하셨던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회과학의 영역들, 뭐 이제 국제관계 정치들, 아니면 도시 연구들, 아니면 이제 크리티컬 보더 스터디스 같은 비판적인 이제 접경지역 연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중범위 연구 주제로서는 사실 오늘 많은 이야기 중에 포스트 콜로니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좀 이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역사적인 관점을 좀 가져가는 겁니다. 저 끝에 보이시는 그 저 호수가 정월담 호수라는 곳이고요. 그 중국의 장춘에 있는 호수입니다. 이게 만주국 당시에 이제 상수도 장춘이 수도였고 거기 이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댐을 지었는데 이 댐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를 심습니다. 주변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아시아에서 제일 큰 인공산림지대가 됐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걸 짓기 위해서 동원됐던 노동력이나 아니면 이제 수종의 이동 문제, 제국을 이제 심어야 된다는 아이디올로지가 있었고 수종을 직접 옮기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고요. 동아시아라는 공간을 상상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제국주의적인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팀 크로스비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environmental 에콜로지컬 임페리얼리즘이라는 책을 굉장히 고전적인 책을 쓰신 분이죠. 이분의 표현에 이제 멀티스피시스 레볼루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좀 놀라운 표현이었는데요. 근데 뭐냐면은 종의 이동, 아니 콜롬비아 익스체인지라고 부리는 이제 신대륙에서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옮겼던 그 종의 이동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국주의 역사와 함께 있어왔고 그걸 이제 적응시키는 어시밀라이제이션 사이언스라는 것들이 또 이제 제국주의 시대 굉장히 중요한 과학 정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동아시아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이 유산들, 물질적인 유산들, 또 지금 생태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존재들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지 하나의 또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벌레의 이동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전쟁 시기에 전후 시기에 이제 동물원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종의 이동 문제라든지, 지식의 생산 문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인간 너머의 지리학이 이제 역사적인 연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최근에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바이올로지 혹은 이제 크리티컬 컨저베이션 에콜로지, 심지어는 이제 퓨처 네이처 히스토리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뭐냐면은 앞서서 이제 코제 교수님이나 김락현 교수님의 그 가정과는 조금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구복합과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홀로세를 보호해야 된다, 아니면 홀로세의 생태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걸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데 사실 인류세의 가정은 이미 인류세의 생태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생물학적 변형들, 아니면 진화들, 아니면 이제 더 이상은 기존의 관념으로 포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생태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것들을 이제 단순히 홀로세의 프레임워크로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있는 이 와일드 라이프라는 이제 그 저서는 이분은 법학자면서도 지리학자입니다. 이제 정확히 이제 저희 관통하는 분이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분의 연구를 보면은 한 120명 정도의 생태학자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필드에서 연구하는 생태학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기존의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재정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쫙 정리한 리터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변화하는 기존의 이제 컨저베이션을 세팅한다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시대로 돌아가는 걸 원하는 거냐, 홀로서의 어느 시기를 우리가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상정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한 분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환경들, 이제 제가 관심 있게 연구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뭐 열 폐수가 나오는 곳에 이제 열대어가 자리를 잡은 한국의 모습입니다. 이제 뭐 설명은 좀 드리기 어렵지만 굉장히 높은 온도를 가진 물이죠. 근데 이런 열 폐수구가 전국에 이렇게 많은 지점에 표시가 되어 있고, 이런 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생태계들 아니면 생물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고, 겨울에도 이제 열대어가 야생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지점들이 많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연구 주제는 종의 이동에 관한 겁니다. 종의 이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네, 알겠습니다. 종의 이동 관련돼서는 뭐 이제 재선충 이동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북한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어떤 재선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새로운 지정학적인 어떤 질서를 열어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종의 이동에 대한 문제를 또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법론인데요. 뭐 다 소개해드리긴 어렵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너머의 지리학과 이제 지구법학 사이의 어떤 연결 지점들을 만들어 가는데 두 가지 트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 플러스 이제 새로운 현상, 또 새로운 정치에 대한 좀 주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어떤 현장 또는 이제 방법론들, 이런 것들을 새로운 언어와 이론으로 좀 재발견하는 그런 이중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건우라고 합니다. 저는 법 철학 혹은 법 이론이라고 하는 분야를 주로 하고요. 그리고 또 과학 기술 관련 여러 가지 윤리적인, 법적인, 정책적인 등등의 이슈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고 좀 전에 김준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발표를 보충하는, 발표에 가까운, 토론에 가까운 발표 같은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사실 그게 고민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또 풀기 시작하면 이게 또 많은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시간이 지금 부족해서 그냥 오늘 열심히 노트한 내용 중에서 한 좀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토론자니까 그냥 제 견해나 제 연구를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각 발표자께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진태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주체사상 등등 강론적인 것보다는 총론적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너머 지리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학문적인 프로젝트를 이렇게 주창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론가로서, 철학자로서 궁금했던 것은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이론적, 철학적 토대가 뭘까? 어떤 큰 랜드스케이프 속에서의 위치가 뭘까 하는 거였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떠올린 이유는 우선은 인간 너머 지리학이라고 할 때에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소위 Actor Network Theory, 그죠? ANT라고 부르는, 혹은 신유물론, New Materialism,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 주체성이라든가 권리 주체성을 넘어서서 사유하고자 하는, 그래서 인간 사물 간의 어떤 연결과 네트워크 등등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특화된 지위를 부정하는, 혹은 이제 달리 보고자 하는 이제 그런 다양한 시도들, 이론적 시도들이 있는데 그런 시도들의 한 일환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처음에 가졌거든요. 그래서 ANT라든가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제가 볼 때는 철학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론적인 존재론이나 인식론 등등에서, 또 가치론 등등에서 이론적인 쟁점이나 어떤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간 너머 지리학의 경우에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뭐 제가 좀 막연하지만 한 가지 가능한 이론적인 좀 더 일반화된 프레임워크로 그 황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언급하신 커먼즈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언급하실 때는 그냥 뭐 우리가 이제 커먼즈로 많이 다루는 어떤 주로 이제 인간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재화라든가 자원 뭐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대안적인 시각으로서 커먼즈를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오히려 좀 더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과 사물의 관계, 연결성을 다 포함해서 커먼즈를 우리 일반화된 하나 이론적인 관념으로 보면은 제안한다면 인간 넘어 지리학을 포괄하는 이론적인 프레임워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관련해서 그 인간 넘어 지리학의 어떤 이론적 철학적 토대랄까 하는 것에 대해 조금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계시면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상 속도를 내겠습니다. 사실 그 원래 제가 사제바 which do I call you, Professor? Either one? Okay, yeah. 그래서 어쨌든 이 Professor 사예바 교수님의 발표 원래 그 원고가 사실 그 법 이론 내지는 법 철학, 그러니까 지구 법학을 법 이론의 한 일환으로서, 법 철학의 한 일환으로서 다루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발표는 초점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금 당황을 했는데 뭐 그렇지만 발표 초점이 오늘은 그 소위 그 indigenous people's rights 혹은 뭐 그걸 특별히 cultural, biocultural rights로 조금 이렇게 이론적으로 재구성하시는 그런 전략을 이론적인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구법학의 이론적 과제랄까요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바를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고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만 일단 던져드리면 기존의 주류의 법철학계에서 혹은 법 이론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구법학은 별로 주목받지를 못했습니다. 진지하게 서로 거론하는 사람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사제바 교수님은 제가 볼 때 좀 드문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런 점에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이론가로서 법이론가로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주류법 철학계에서 지구법학에 왜 관심을 갖지 않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그것이 어쨌든 생소하고 뭔가 새롭고 또 다분히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점이 있겠지만 다른 한 가지는 사예바 교수님의 그 페이퍼에 약간은 시사가 되어 있지만 그 주류법학의 관점에서 혹은 주류법철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구법학이 이론적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가볍지 않은 어떤 맹점들을 안고 있지 않는가, 맹점이랄까 난점들을 안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구법학을 처음 접할 때부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한 가지는 그 사예바 교수님의 발표 자체에도 약간은 시사가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사예바 교수님은 여전히 고수하고 계신 바 같은데요. 뭐냐면 소위 그 권리 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구법학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혁명적인 함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자연의 권리, 아시다시피 자연의 권리 같은 거를 전면적으로 내세운다든지, 그리고 이제 권리 주체라든가 법인격 개념 같은 것을 인간을 넘어서서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시간적으로 현 세대의 현존하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미래 세대까지 권리 주체로서 확대하고자 한다는 점 등등. 그래서 인간 중심의 법학을 소위 자연 중심의 법학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는 점, 이런 것이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제 그것을 개념화하고 정당화하고 정교화하는 그런 어떤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토마스 베리라든가 뭐 칼리넌 이런 분들 선구적인 연구자들의 성과가 있지만 사실 그런 분들의 이제 이론적인 어떤 그 프레임워크를 보면은 뭐랄까 여전히 권리 담론 중심적이고 또 법 주체 그리고 이제 법 객체 간의 구분, 기존의 근대적인 구분이죠.
근대적인 법 체계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틀, 프레임워크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으면서 그 주체와 인격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시도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이사학적 정당화, metaphysical justification and theorization, and conceptualization의 부담이 상당히 남아 있다 하는. 왜냐하면 이게 결국 과거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과거에 결국은 이제 법이라든가 어떤 이런 그 권위, 어떤 규범성의 최후의 원천, 최종의 최상의 원천으로 과거에 우리가 신을 생각한 적이 있었고, 신 이전에 고대 그리스라든가 고대에는 뭐 자연 자체니 뭐 자연 뭐 이런 것을 이제 자연을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근대에 와서 다 아시다시피 소위 인간의 이성애니 자율성애니 하는, 또 인간만의 도덕성애니 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지구법학이 오면은 다시 어떻게 보면 자연이라고 하는 어떤 무엇을 새롭게 이런 법과 그 어떤 규범의 최종적인 권위의 어떤 원천으로 다시 어떻게 보면은 되찾고자 하는 혹은 되돌리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죠. 이런 점에서 과거에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신에 대한 정당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벗어나고자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버리고 인간의 이성을 그 자리에 대치를 시킨 것이고, 이제 그러면 그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자리를 또다시 자연으로 대치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사실 흔한 아마 법이론가, 저를 포함한 법이론가들의 관찰일 겁니다.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구법학은 법이론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권리 담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인격 담론도 그렇고 여전히, 그리고 신과 이성의 자리에 결국은 새로이 자연을 거기다 놓고자 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인 그 이론적 프레임워크 자체가 여전히 뭔가 근대적인 프레임워크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사회바 교수님은 법 이론가시기 때문에 제 얘기가 무슨 말인 포인트인지 아마 아주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근대적인 프레임워크로 보이는 점은 어쨌든 간에 법이라고 하는 것을 무언가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인간의 어떤 활동, 인간의 어떤 관행, 관습 이런 것으로부터 그걸 넘어서서 선제하는, 이미 존재하는 pre-exist하는 것으로, 그런 어떤 self-contained한 시스템으로, 뭔가 self-contained and autonomous하고 independent한 시스템으로 보는 이제 그런 어떤 시각을 간접적으로 깔고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그런 근대적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그렇게 보는 것은 뭐랄까요? 인간과 자연 그리고 그 함께 어우러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떠한가 또 하는 점을 온전하게 포착하지 못한다. 오전에도 몇몇 그 선생님들께서 관련되는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그 법이라고 하는 어떤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어떤 시스템이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고 또 역으로 또 인간이 그러한 독자적인 시스템을 또 구성하고 만들어내고 고쳐나가는 이런 이제 근대의 기본적인 어떤 그 프레임워크를 좀 우리가 바꿔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이제 지적들이 좀 있죠. 물론 이거는 여전히 상당히 좀 획기적인, 여전히 좀 급진적인 요구일 수 있습니다만, 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얘기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길어져 가지고 자 그리고 사회바 교수님이 사실 페이퍼에서 쓰신 그 논점들을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코멘트 해드린 거고요. 오늘 좀 전에 그 지금 온라인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소위 그 토착민들, indigenous peoples의 그를 어떤 권익이라든가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관념으로 biocultural rights라고 하는 것을 주창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권리 주체를 새롭게 우리가 확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구법학의 혹은 자연의 권리 담론의 기존의 어떤 프레임워크 내에 있으면서 그것을 조금 어떻게 보면 트위스트하는, 조금 이제 변용하는 이제 그런 시도가 아닌가 얼핏 제가 생각이 드는데, 사회 교수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바이오컬처럴 라이츠에 대한 이 어떤 이 제안과 이 프레임워크가
기존의 자연의 권리 담론하고 어떤 점에서 이게 연장선상에 있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아까 후반부에 조금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답변을 좀 부탁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주시도록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들은 나중에 따로 모셔서 좀 충분히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아마 여기가 6시까지 대관을 넘으면 대관료가 아마 또 나오는지요. 이제 사실 너무 시간이 좀 촉박하네요. 뭐 사이바 선생님이 좀 멀리 계시니까 금방 말씀하신 지구법학이 여전히 근대법적인 그런 기초를 두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뭐 사제바 선생님께서 뭐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간단하게 한 뭐 1분 정도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Thank you. And sorry.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논문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썼던 다른 논문도 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희 지구법학이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고 또 자연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법이라는 이론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의 법으로는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많은 법적인 이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법학은 아무래도 회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알 필요는 또 여기서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른 담론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민주화라는 담론, 그리고 아까 이전에 다른 스피커께서 말씀을 하셨죠. 결국은 우리가 민주화의 재구성에 대해서 점점 이해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인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민주화의 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과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민주화를 통해서 잘 같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건우 선생님께서 지금 권리 담론에 너무 지나친 지우친 게 아니냐, 지금 지구법학 논의가. 그리고 결국은 자연법 사상으로 돌아가면서 그 이전에 뭐 인간의 이성, 그다음에 그 위에 신,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자연에 빗대서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형이상학적 정당화의 부담을 여전히 안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사제바 선생님도 그렇고 아마 지금 저희 지구법에서 하는 이 담론은 그래도 새로운 어떤 자연법이라든가 이거를 좀 더 만들어가는 또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준수 선생님의 우리가 이제 역사성 혹은 중범위 이론을 황진태 선생님이 강조했을 때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콜로니얼리즘이라든지 혹은 포스트 콜로니엄이라든지 뭐 이런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질문을 코멘트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들 나중에 또 따로 뵙고 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뭐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신 걸로 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든 우리 첫날 인간 너머의 지구 법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모든 세션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폐해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 지구한 사람의 김항배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사실이 어제 걸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 잘리는 거죠? 네, 딱 들어가면 저쪽 카메라를 보시면서. 예, 우리 인간 너머의 지구법학 오늘 첫째 날 다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닝 세션에서 윤기현 법무법인 원 대표께서 환영사를 해주셨고 또 김상혁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금실 사단법인 재단 이사장님께서 이제 인사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1부에 법률가를 위한 지구법화 진행은 박준호 법무법인 원변호사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오프닝 사회를 빼먹었고 오프닝 사회 김보미 사단법인 선상임 변호사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구법 강좌 전개와 평가해서 이유정 사단법인 선상임사 그리고 한국에서 지구법학의 발전 정혜진 지구법센터장 그리고 지구법학과 ESG 그래서 이영주 법무법인 원 ESG 센터 변호사 그리고 기후소송과 지구법학 이재홍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서 발전해 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2부에는 지구 시스템 가버넌스와 법 그래서 진행은 송기원 연세대학교 생활학과 교수님께서 해주셨고요. 바로 발전은 멀리서 오셨습니다. 지구 시스템 거버넌스와 법 루이스 포제 노스웨스트 연구 교수님. Thank you for your coming. 그리고 낙현 김 우리 워트레이트 학교 교수님. Thank you for your joining us. 그리고 패널 토론으로 권원태, 안병진, 박태현 선생님께서 주셨고요. 또 3부에서는 인간 너머의 학자간 연구 동향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은 제가 이제 금방 전에 봤고 그리고 인간 너머의 지리학 황진태 동국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께서 발전해 주셨고 또 인간 너머의 법학 그래서 멀리 줌으로 줄리아 사제바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패널 토론에는 김진수, 김건우 선생님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1부의 첫째 날 이렇게 아주 풍성한 발제와 토론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주었고요. 내일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